잘 벌고 잘 살자. 네, 팍스 인베스테이너 저는 진행을 맡은 김수민 이주원입니다. 네, 벌써 이번 한 주도 금요일까지 달려왔습니다. 벌써 장 마감일인 금요일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장 마감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 일주일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굿모닝 인베스테이너도 장 마감까지 알차게 준비를 해봤고요. 이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던 만큼 우리 주원 씨가 우리 주말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주말을 앞둔 만큼 네. 오늘은 정말 뭘 해도 기분이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주말 동안에 이렇게 피로했던 한 주를 싹 날려보내고 잘 먹고 잘 자자. 이게 제 주말의 목표가 아닐까 싶은데 네. 우리 수민 씨는 어떻게 보낼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가 또 폭염도 있고 막 폭우도 있고 날씨가 정말 변덕스러웠잖아요. 네. 이런 시기를 지나와서 그런지 지금 살짝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어떡해. 그래서 또 주말 동안 회복도 잘 해보고 이 감기 물리치고 또 우리 월요일도 맞아봐야 되니까요. 주말 동안은 좀 회복에 집중을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날씨도 오락가락했던 한 주였는데 우리 주원 씨는 이번 한 주 어떠셨어요? 날씨도 참 날씨인데 네. 이 주식 시장도 우리를 많이 괴롭혔던 한 주가 아닌가 맞습니다. 싶습니다. 이 주말 동안에 이 한 주의 피로를 싹 씻어버리고 또 한 주 동안 수고했다라는 의미로 나 자신을 조금 칭찬해주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이에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장을 버텨내기만 한 내 자신에게 버텨냈다는 이유만으로 칭찬해주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일주일도 빠르게 지나갔던 만큼 다음 장도 대비를 해보고요. 다음 일주일도 대비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원 씨가 국내 증시 브리핑 또 준비해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 장에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파란불 켜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야기한 AI 이익 우려 영향으로 반도체 업종 하락하면서 장 전체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시사에 상승 출발하긴 했습니다만 AI 이익 우려 재차 불거지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일본은행 부총재가 전일 금융시장이 불안정할 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라고 시사를 하면서 엔화 약세로 전환했고요. 아시아 주식시장은 상승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도 이에 상승 출발하긴 했습니다만 AI 이익 우려에 반도체 업종 낙폭 확대하면서 더불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하락하면서 우리 지수를 견인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한편 연준은 금리 인하 기대 폭이 과도했다라는 말을 했고 10년물 국채 금리 입찰 수요 저조하면서 상승폭 확대했습니다. 코스피는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 자산 선호 축소와 이익 우려에 반도체 업종 조정 속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 3거래일 연속 현선물 동반 순매도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과 반도체 업종 매도세가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반도체 부문에서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대형주를 포함한 이 반도체 업종 미국 슈퍼 마이크로발 AI 이익 우려에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실적으로 보면 CS 윈드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보여주면서 장중 10%가 넘는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장 속에서도 어쨌든 실적 영향력이 지속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더불어 WHO 엠폭스 확산으로 인한 이 비상사태 재선언에 대한 검토가 얘기가 나왔고 코로나19 등 각종 질병 재확산하면서 관련 테마들 상승했습니다. 건설에서는 금리 인하,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 업종과 실적 개선 기대감에 매수세 유입되었습니다. 조선과 방산 등 호실적이 지속되는 산업재와 이 밸류업은 반등 지속되었고요. 이 실적 및 주주 환원 중요성이 재확인되는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이 야기한 변동성 장세가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코스피 또한 엔화 등락에 연동되는 만큼 이 엔 환율 추이를 계속해서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이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펄어비스 등 인터넷 게임 업종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실적 영향력이 여전히 중요한 만큼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코스닥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매크로 불확실성에 외국인 매도 출회하면서 약세 보였습니다.
이 2차 전지는 로스만의 테슬라 구매 중단과 전기차 화재, 실적 부진 등 악재가 잇따라 나타나면서 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엔터 같은 경우에는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와 주가 바닥 인식 속에 조금은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더불어 비만 치료제는 이 노보 노디스크 실적 부진 영향으로 약세 보였습니다. 끝으로 원달러 환율은 일본은행 부총재가 이 비둘기파적 발언을 한 것과 함께 주식시장 변동성 지속되면서 5원 상승했습니다. 여기까지 국내 증시 브리핑 마쳐보고요. 간밤에 미국 증시 어땠나요, 수미 씨? 네, 간밤 미국 증시 브리핑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3대 지수부터 볼 텐데요. 3대 지수가 오래간만에 빨간불 모두 켰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1.76%, 나스닥 지수는 무려 2.87%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 역시 2.3% 오르면서 5,419.31에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무려 20.14%,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반도체주의 강한 하락도 함께 나와주면서 이날 엔비디아의 주가는 무려 5.12%,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09% 하락 마감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증시에서도 주원 씨가 말씀해 주셨듯이 미국 반도체주의 강한 하락이 영향을 미치면서 어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하게 하락하면서 코스피 지수까지도 0.45% 강하게 하락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미국 증시도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봐야 할 텐데요. 어젯밤 9시 30분에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예상치가 24만 1,000건을 예상했었는데요. 예상치보다 낮은 23만 3천 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미국 증시가 예상치보다 적게 나온 이 지수 덕분에 오늘 나스닥 지수는 2.87%,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6.86%로 강하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폭을 크게 가지고 오면서 지난 하락폭을 다소 만회했던 모습이었는데요.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밤에 발표한 ISM 비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도 예상치에 딱 맞게 나와줬던 모습입니다. 또 어제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크게 줄어든 분위기였는데요. 이런 분위기가 오늘의 미국 증시에도 반영됐다. 이렇게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좋은 흐름을 쭉 이어가면서 다음 주에 나오는 CPI 지수도 잘 나와주고 우리 국내 증시에까지도 좋은 영향 주기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뉴욕 증시 브리핑도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 그리고 뉴욕 증시까지 알아봤다면 이제는 우리 생활에서 우리 핫이슈들로 이끌어주는 상황들을 알아봐야겠죠. 네. 우리 오늘의 핫이슈 또 우리 주원 씨가 준비해 주셨잖아요. 네, 제가 준비한 핫이슈는 요즘 장안의 화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전기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기차 때문에 요즘 정말 골치 아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전기차 캐즘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전기차 캐즘 요인으로는 가장 먼저 구매부터 망설여지는 이 높은 가격이 있겠습니다. 전기차가 에너지도 절약이 되고 여러 가지 장점은 참 많습니다만 이것을 감당하는 배터리 자체가 거의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 충전 시간 또한 굉장히 깁니다. 주유소 가면은 5분 안에 끝날 이 충전이 이 전기차는 계속해서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꽤 오래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더불어서 국내의 이 인프라가 아직은 잘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도 항목하겠습니다. 의무로 전기차 공간을 마련하고 충전소도 배치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전기차 오너로 선택을 하기에는 약간은 쉽지 않은 환경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은 지금 전기차가 화두에 오르고 있는 이유기도 한데요. 바로 사고에 대한 우려입니다. 전기차는 어쨌든 이 배터리 때문에 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요. 이게 화재 위험성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 다루는 데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게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을 보시면 결국 터지지 말아야 할 일이 터졌습니다. 최근 인천의 청라국제도시 아파트에서 이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의 여파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완공된 해당 아파트는 2,300여 세대가 거주하는 대단지 아파트인데요. 이 전기차 충전기 60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나면서 주민들은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전기차를 지하주차장에 출입시키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이 국내에서 전기차 캐즘 문제는 더욱더 심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렇게 전기차 배터리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충남 금산에서도 주차 중이었던 이 전기차에 불이 났습니다. 신고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12대와 인력 35명을 투입해서 1시간 반가량의 시간이 걸려 이 화재를 진압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기아의 EV6 모델로 밝혀졌는데 계속해서 전기차 문제로 화재가 잇따른다면 전기차의 입지는 다시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그래도 이런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인천은 전체 아파트에 소화 덮개를 보급했고 스프링쿨러 점검에 나서는 등 예방책을 고안 중이기도 한데요. 거기에 전기차 소유주들에게는 배터리를 90%까지만 충전을 해서 화재 예방을 권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 그래도 미국 시장에서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는 이 전기차주들이 한국에서는 과연 얼마만큼 힘을 내주면서 버틸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수민 씨 항상 전기차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전기차가 계속 사고 이슈도 있고 해서 계속 알아봤었는데 네. 이 배터리에 리튬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화재가 났을 때 사고 수습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 리튬의 특성상 한번 불이 붙게 되면 네. 이 산소가 없어도 계속 타오르기 때문에 산소를 차단해도 계속 불이 꺼지지 않아서 이 전기차로 인한 화재는 최소 5시간이 걸린다. 이 진화에 5시간 이상이 걸린다. 이렇게 보도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슈가 된다면 나도 전기차 타기는 조금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수민 씨가 실제로 지금 운전을 하시잖아요. 네. 전기차로 바꾸실 의향은 한 몇 % 정도 되세요? 사실 지금은 네. 전기차에 대한 건 거의 0%에 가깝고요. 정말요? 하이브리드라고 하면은 한 30%? 이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자동차 소유주들의 의견만 들어봐도 전기차 캐즘이 계속되는 이유를 알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 저의 전기차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우리 수민 씨의 핫 이슈 또 말씀해 주셔야죠.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두 번째 핫 이슈는 바로 두산그룹 이슈인데요. 오늘의 핫 이슈가 두산그룹인 이유, 바로 소액주주 이익 침해 논란과 지배구조 개편안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두산그룹에 대한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두산그룹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두산로보틱스 그리고 두산밥켓의 합병 비율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추진하겠다 이런 의견을 밝히면서 소액주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산밥켓 주주들은 적자 기업인 두산로보틱스 주식을 교환을 받으면서 주식 수까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금감원은 두산로보틱스로부터 정정 신고서를 제출받았는데 이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정 요구까지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금융감독원의 이복권 원장은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감원장이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간담회 후에서 이 기자들과 만나서 이 정정 신고서에 문제가 있다,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횟수에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정정 요구를 하겠다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주주들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기재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보완을 요구할 것이라는 입장인데요. 이 원장은 특히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이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그로 인한 위험들을 주주들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이 왜 문제가 되고 있는 걸까요? 이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이 알짜 기업인 두산밥켓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인적 분할한 후에 이를 적자 기업인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는 내용입니다.
합병 비율이 1대 0.63으로 두산밥켓 주식 1주당 두산 로보틱스 주식 0.63주로 교환이 되는 겁니다. 이 두산밥켓 매년 영업이익 1조를 기록하는 반면에 이 두산 로보틱스는 영업 이후 적자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주들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보시면 국내외 주주들의 반응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이 소액 주주들은 이러한 합병 비율이 주주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이런 의견을 밝히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투자자 커뮤니티와 오픈 채팅방에서는 분할 합병 반대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순매도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두산밥켓의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달부터 한 달 넘게 순매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정정신고서 제출 이후에도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 투자자 측면에서도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상황이 이렇게 매일 달라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금융감독원의 다음 대응은 어떻게 예상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감원이 두산그룹의 정정신고서에 대해서 다시 정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신고서가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금감원이 정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산그룹의 대응과 국민연금의 결정 또한 주요 관건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국민연금은 두산에너빌리티의 2대 주주로서 다음 달 주주총회에서 분할 합병, 그리고 주식 교환 안건에 대해서 중요한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이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단기적으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커지는데요. 이 두산 측은 이번 개편이 그룹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필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주주들 사이에서는 신뢰 부족 그리고 경영 투명성에 대한 의혹까지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합병 비율 조정과 같은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고 현재도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과 관련된 소액주주 이익 침해 논란은 계속해서 알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두산그룹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대응이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면서 오늘의 핫이슈도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원 씨의 핫이슈부터 저의 핫이슈까지 알아봤다면 이제 생활 속에 적용해보는 시간도 가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코너가 있죠. 네, 맞습니다. 코너도 있는데 네. 또 준비한 공간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수민 씨. 저희가 또 계속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또 저희가 알짜배기 공간을 또 마련을 해뒀는데요. 네. 바로 팍스탁 유튜브 채널입니다. 여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활기찬 모습으로 계속해서 인사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팍스탁 유튜브 채널처럼 계속해서 함께할 수 있는 저희 생활 속의 경제 이야기도 네. 계속해서 알려드려 볼 텐데요. 오늘은 또 어떤 단어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 준비한 단어는 뭐 생활 속에서 바로바로 적용도 가능하지만 너무나 흥미롭게 들어볼 수도 있는 이 경제적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수민 씨, 음식 혹시 좋아하시나요? 그럼요. 뭐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 있으세요? 지금은 냉모밀이 좀 먹고 싶은데요. 제가 어제 냉모밀을 먹었는데 진짜요? 네, 정말 시원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 시간이 끝나고 아침 시간이 지나서 점심 시간이 되시면 시원한 거 한 그릇씩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좀 음식에 관련된 경제적 용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첫 번째 용어는요, 푸드 마일리지입니다. 푸드 마일리지는 음식이 생산된 장소에서 소비되는 장소까지의 이동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킬로미터 또는 마일 단위로 측정이 되면서 식품의 이동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푸드 마일리지는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탄소 배출량을 포함해서 식품의 환경 발자국을 측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을 소비하면 푸드 마일리지를 줄여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신선한 식품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라고 합니다. 네. 수민 씨, 혹시 음식에 관련된 다른 용어 또 소개해 주실래요? 그럼요. 다음 단어도 바로 음식에 관련된 단어인데요.
텐데요. 다음 단어는 바로 식품 인플레이션입니다. 이 식품 인플레이션이 말 그대로 식료품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을 의미합니다. 이는 현재 인플레이션의 한 부분으로 이 일반적인 소비자 물가 지수죠. CPI에서도 중요한 구성 요소로 기능을 하는데요. 식품 인플레이션은 기후 변화나 농산물 수확량의 감소, 혹은 운송 비용이나 에너지 가격의 상승, 또 노동 비용의 증가까지 이렇게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품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특히 저소득 가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러한 현상이 소비 패턴과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네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인플레이션 영역이 아닌가 싶은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심오한 이야기를 좀 해봤다면 이번에는 좀 음식과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버의 감자 사재기 혹시 아시나요? 후보의 감자 사재기. 네. 이게 정말 경제 용어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바로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미국의 경제는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 허버트 후버는 경제 회복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좀 추진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감자 가격을 좀 안정시키고자 감자를 사재기한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감자 가격이 폭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규모로 감자를 구매해서 저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는데요. 감자가 이 저장고에서 막 쌓아지면서 시장에서 감자 공급이 줄어들어서 일시적으로 가격은 상승했지만 결국에 정부가 보유한 이 대량의 감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은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정부의 개입이 항상 성공적이지는 않다가 입증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혹시 또 음식과 관련된 재미난 얘기 또 있으신가요? 네, 그럼요. 다음에도 음식과 관련된 재미있는 단어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비트코인 피자데이입니다. 예전에 세란 씨가 퀴즈로 알려주기도 했던 내용인데 오늘 자세한 내용 알아보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2010년 5월 플로리다에 사는 프로그래머 하니에치 씨는 비트코인으로 최초의 실제 거래를 성사시켰는데요. 이 프로그래머가 비트코인 포럼에서 10,000 비트코인으로 2판의 피자를 주문하고 싶다, 이런 게시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이용자가 이에 응답을 하면서 피자를 주문해줬다고 하는데요. 당시 10,000 비트코인이 약 41달러 정도의 가치였는데 2021년 기준으로는 수억 달러에 달하는 가치로 폭등을 했습니다. 이 거래가 비트코인이 실제 통화로 기능했던 첫 번째 사례로서 매년 5월 22일을 비트코인 피자데이로 기념하고요. 이 암호화폐의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념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 침착맨 씨가 또 생각이 나는데 비슷한 일화가 있거든요. 침착맨이 실제로 비트코인 뭐 2개 정도인가로 뭐 짜장면을 먹었는데 네. 그게 지금은 수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또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제 이야기까지 맞춰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이 팍스탁을 통해서 우리가 시청자분들에게 많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소개해드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수민 씨 혹시 소개해드릴 수 있나요? 그럼요. 지금 바로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이제는 정말 익숙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QR코드 활짝 열고 들어오시면 우리 멘토님께서 알려주시는 정보부터 종목까지 알짜배기로 가져가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혼자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나는 감은 좀 잡았는데 멘토가 필요하다 하시는 모든 분들까지 지금 바로 QR 열고 들어와 보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저희는 2부에서 또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부에는 더 자세한 이야기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채널 고정!
네,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재미있는 경제 소식들 전해드리고 있는 김수민입니다. 오늘 준비된 코너 바로 수민이 시간이죠. 바로 수MC의 민감한 경제 이야기 시간인데요.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어려운 이야기들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 수민이 주제는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인데요. 이 엔화를 빌려서 다른 통화로 투자하는 금융 전략인데 이 전략이 청산되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주원 씨에게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알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주원 씨, 요즘에 네. 이 기사가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런 기사 헤드라인 보신 적 있나요? 네, 너무 많이 봤고 처음 이제 이 엔캐리 트레이드를 봤을 때 저는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네.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아, 분인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엔화가 금리가 굉장히 낮으니까 엔화를 빌려서 다른 네. 통화에 투자를 해서 네. 이 차익을 내는 그런 방법인데 지금 일본이 아니 우리도 이제 금리 올릴 거야 네. 하면서 이게 화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원 씨가 오늘 강의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을 먼저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말씀 주셨듯이 엔화를 가지고 와서 다른 곳에 투자를 하는 게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다. 이렇게 알려드렸었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뭔지 모르셨던 분들에게 엔캐리 트레이드의 정의부터 알려드리고 갈 텐데요. 이 엔캐리 트레이드란 낮은 금리의 일본 엔화를 빌려서 금리가 높은 다른 국가의 통화 그리고 자산에 투자를 하는 전략입니다. 일본이 오랫동안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엔화를 빌려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첫 번째 퀴즈입니다. 아직 엔캐리 트레이드가 뭔지 모르셨던 분들을 위한 쉬운 문제인데요. 엔캐리 트레이드란 어떤 통화를 빌려서 하는 투자일까요? 바로 일본 엔화입니다. 이 엔화를 빌려서 하는 투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름에도 힌트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일본 엔화를 가지고 하는 투자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일본이 낮은 금리 덕분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었습니다. 이제는 이 일본의 엔화를 이용한 전략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런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데요. 투자자가 일본 엔화를 빌려서 이를 다른 통화로 환전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통화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곳에 투자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 달러나 호주 달러로 투자를 하면 더 높은 이자 수익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퀴즈입니다. 이 투자자가 엔캐리 트레이드를 진행하는 주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주원 씨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주원 씨가 투자자라면 이 네. 엔캐리 트레이드를 왜 진행할 것 같으신가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네. 엔테크처럼 지금 엔화가 굉장히 낮고 또 금리도 낮기 때문에 네. 이 금리 차익을 통해서 좀 음. 수익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딩동댕! 어떻게 말을 안 했는데 아셨는지 우리 주원 씨가 저 몰래 예습을 하고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주원 씨가 말씀해 주셨듯이 정답은 금리 차이입니다. 일본의 저금리와 다른 나라의 고금리 차이를 이용하는 건데요. 일본의 금리가 매우 낮기 때문에 엔화를 빌리는 것은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투자자는 금리가 높은 나라에 투자를 하면서 그 차이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 금리 차이를 이용하는 것이니까 다른 변동성에 투자하는 것보다 안전할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투자 전략에도 위험성은 존재하는데요. 다음으로는 이 몇 가지 중요한 위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엔캐리 트레이드의 위험은 환율 변동과 글로벌 시장의 불안정성에 있습니다. 특히 금융 위기나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인 일본 엔화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일본 엔화를 돌아가서 갚고 다시 이제 일본 투자를 하겠다 이런 의견을 밝히는 건데요. 이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합니다. 투자자들이 엔화를 다시 갚기 위해서 대량의 자산을 다시 매도하게 되면 시장에 큰 충격을 주게 되는 건데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헤드라인을 달고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문제입니다.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 발생할 때 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주원 씨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엔화의 가치가 좀 떨어졌을 때 네. 할 수 있는 게 엔캐리 트레이드인데 네. 청산이 발생할 때 주로 일어나는 일은 뭐 일본에서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네. 하는 부분과
그리고 엔화의 가치가 올라가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맞습니다. 우리 주원 씨가 또 맞춰주셨는데 이렇게 계속 문제를 너무 잘 맞춰주셔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나만 이해가 안 되는 건가? 좀 어려운 내용 그럴 수 같은데 있겠다. 우리 주원 씨는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지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비결은 정말 꾸준함에 있습니다. 우리 주원 씨랑 저랑 방송 외적으로도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 공부 도와줄 수 있는 공간, 막간을 이용해서 소개를 드려보자면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들어가 보시면 멘토님이 알려주시는 정보부터 저희처럼 꾸준히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 내용 주원 씨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정답 맞춰보고 싶은 분들 계시다 하시면 지금 바로 QR 스캔하셔서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문제로 돌아와서 이 일본의 엔화 가치 상승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투자자들이 엔화로 돌아가게 되면서 엔화의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서 엔화의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본 환율이 슈퍼 엔저를 극복하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그렇다면 이 최근 이슈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산이 발생하게 되면 투자자들이 빌린 엔화를 갚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엔화를 갚기 위해 엔화를 사들이게 되기 때문에 엔화의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큰 혼란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엔화 가치가 상승하면 일본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자산 매도로 인해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급락을 맞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안 좋은 영향과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네 번째 퀴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 발생하게 되면 일본 수출 기업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우리 주원 씨 예상이 가시나요? 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발생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특별히 일본 수출 기업에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일본 자체에 돈이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다들 일본에 이제 돈을 갚으려고 할 테니까 그러다 보면 일본은 굳이 내가 너희한테 수입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매출이 좀 떨어질 수 있으면서 일본 수출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원 씨가 이 주관식 문제에 정말 강한 것 같아요. 제가 한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이 객관식 문제를 내면서 주원 씨를 이렇게 맞아요. 괴롭히기도 했었는데 네. 이 주관식으로 문제를 내니까 척척 서술하면서 정답까지 맞춰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주관식으로 문제 대답해보는 시간을 가지다 보면 저절로 복습도 되니까요. 방송 그냥 보기만 하시지 마시고 주원 씨처럼 열정적으로 퀴즈 한번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퀴즈로 돌아와서 정답이 경쟁력 약화가 맞습니다. 이 엔화 가치의 상승으로 인해서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엔화 가치가 오르면 일본 제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지기 때문에 수출이 어려워지고요. 일본 기업들은 수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일본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대처 방안을 문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자자들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첫째로는 환율 해칭을 통해서 환율 변동의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해 볼 수도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시장 변동성이 클 때 안전 자산으로 투자를 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방금 바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말 그야말로 복습 퀴즈가 아닐까 싶은데요. 청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법, 우리 주원 씨가 다시 한번 맞춰주시겠어요? 네, 바로 환율 해칭인데요. 이 환율 해칭이 이제 환율을 좀 고정시키자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제 환테크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이게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은 그만큼의 수익률은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안정성은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환율 해칭입니다. 정답! 환율 해칭! 정답입니다. 또 주원 씨가 계속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설명할 게 없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 환율 변동의 위험을 줄여주는 중요한 전략이 이 환율 해칭에 해당을 합니다. 이 환율 해칭이 미래의 환율 변동에 대비해서 미리 환율을 고정시키는 방법인데요. 이를 통해서 투자자들이 예상치 못한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줄여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선지에는 없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분산 투자도 다양한 자산에 투자를 하면서 위험을 나누는 방식이고요. 한 자산의 손실이 다른 자산의 이익으로 보완될 수가 있다. 이런 부분까지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수미니 시간도 숨 가쁘게 달려와 봤는데요. 오늘은 엔캐리 트레이드 그리고 그 청산이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봤습니다. 일본 엔화를 통한 저금리를 통한 이 투자 전략이지만 그 위험성도 크다.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었는데요. 정말 경제 공부에는 끝이 없고 이 시장의 변동성 또한 끝이 없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베스테이너는 저 수민이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바로 우리 주원 씨의 퀴즈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주원 씨의 퀴즈 타임 기다리다가 이렇게 목이 맨 것 같습니다. 우리 주원 씨의 정말 재미있는 퀴즈 타임 제가 살짝 봤는데 방송인 걸 잊을 만큼 정말 재미있게 참여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기다렸다가 우리 주원 씨의 재미있는 퀴즈까지도 시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잠시 뒤에 주원 씨의 퀴즈 타임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톤을 이어받아서 주사인 볼트 타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특별한 이야기와 퀴즈가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해 보시면서 출발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펀드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펀드 단어만 듣고 나 이거 모르는 거네 하고 넘기지 마시고요. 이 10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간단하게 이해되도록 제가 준비해 봤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산을 막 불리고 싶은데 물가에 비해서 너무 작고 소중한 내 월급으로는 풍요로운 생활을 하기 어렵다라고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식도 하고 예금도 하고 적금도 하잖아요. 그런데 주식은 변동성이 너무 크고 예금, 적금은 너무 지루하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조금은 투자 방법을 잡지 못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하는 방법이 바로 이 펀드입니다.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불리는 방식이 펀드인 건데 이 펀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쌀 때 많이 사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러면 주식이랑 똑같잖아요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월 200을 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회사 주식을 사고 싶은데 한 주에 이 회사는 25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한 주도 살 수 없잖아요. 나 월급 200만 원인데 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 회사를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우리 수민 씨도 이 회사를 사고 싶고 세란 씨도 이 회사를 사고 싶고 저만 사고 싶은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얘들아, 그러면 우리가 이 돈을 모아서 이 회사를 같이 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모인 이 돈덩어리가 바로 펀드입니다. 이게 그냥 갯돈도 아니고 이 친구한테 누가 할래? 누가 관리해볼래?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신 게 이 전문가님을 모십니다. 이
모신 이 전문가님이 바로 펀드 매니저가 되겠죠. 그래서 이분은 우리 대신 투자를 해서 이 사고 팔면서 수익을 내고 이 수익을 저희에게 다시 나눠주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바로 주식에 투자하면 뭐가 되나요? 주식형 투자가 되겠죠. 그런데 또 채권에 투자를 합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채권형 투자가 되겠죠. 그리고 선박에 투자를 합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선박형 투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문가가 어디에 투자를 하냐에 따라 우리의 이 펀드의 성격이 정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펀드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 처음이라고 하면 저는 인덱스 펀드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덱스 펀드는 우리나라 종합 주가 지수에 말하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코스피에 투자를 하는 펀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막간에 좀 종합 주가 지수가 뭔데요? 라고 하시면 코스피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종합 주가 지수는 1980년대 코스피 지수를 100으로 정해놓고 지금이 2024년도죠. 우리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종목의 시가총액을 합쳐서 가중평균을 낸 수치입니다. 따라서 이 1980년이 100이라고 지수를 가정해 봤을 때 지금 20배 이상 불었잖아요. 그래서 2,500포인트, 2,600포인트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해보자면 이 인덱스 펀드는 주가가 1% 올랐다라고 하면 내 펀드도 1%가 오르는 겁니다. 반대로 주가가 1% 내렸어요 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 펀드도 1%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펀드는 결국에 돈을 내는 방식에 따라서 이 거치식 펀드와 적립식 펀드로 나눠집니다. 적립식 펀드는 뭘까요? 이 적립식 펀드는 결국에는 좀 적금 같은 겁니다. 한마디로 좀 쪼개서 내도 되는 펀드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한 번에 넣었다 빼는 또 거치식 펀드가 있습니다. 예금 아시죠? 예금은 한 번에 넣었다가 한 번에 빼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거치식은 예금처럼 한 번에 넣었다가 한 번에 파는 그런 시스템이고 적립식 펀드는 적금처럼 내가 다달이 나눠서 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도 결국에는 이 주수대로 매수를 하는 주식처럼 이 기준과 좌수가 필요한데요. 이 부분에서 비슷하게 싼 가격으로 많은 좌수를 사는 사람이 이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왁 다 사는 것보다는 지수를 계속해서 확인해 가면서 떨어지면 사고, 떨어지면 사고 하는 것이 조금 지혜로운 투자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좀 여기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떨어져서 사는 건 좋은데 떨어지기만 하면 저는 언제 팔까요? 떨어져서 사고 떨어져서 사고 이것만 반복하다 보면 시장이 계속해서 안 좋아지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연습했죠, 방송에서. 주가가 정말 폭락할 조짐이 보이면 그냥 손절하고 다른 곳으로 갈아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막간의 퀴즈 하나 우리 수민 씨한테 내고 싶은데요. 네. 수민 씨와 제가 이 펀드를 통해서 내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는 펀드를 나눠서 살 거예요. 떨어지면 사고 떨어지면 사고. 우리 둘 다 10,000원씩밖에 없어요. 네. 떨어지면 사고 했어요. 네. 우리 수민 씨는 한 번에 10,000원어치를 다 샀어요. 이 내기는 누가 이길까요? 조원 씨가 이기지 않을까요? 제가 나눠서 이기겠죠. 산 사람이니까. 네, 왜 나눠서 산 게 이길까요? 또 주가가 계속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네. 한 주주에 펀딩을 하는 것보다는 네. 다른 여러 가지 지수를 분산을 하는 게 위험을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내기로라도 한번 져보니까 조금 와닿으시나요? 그럼요. 네, 이렇게 이해가 쏙쏙 되시죠? 이 펀드는 한 번에 왁 사는 것보다는 떨어졌을 때 사고 떨어졌을 때 사고 하는 것이 좋으나 사실상 주가가 완전히 폭락할 조짐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손절을 하시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 펀드보다는 금이나 채권, 현금 이런 것처럼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 이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펀드를 한다고 해도 이 경기가 안 좋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주식형 펀드보다는 채권형 펀드로 갈아타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경제 흐름 그럼 어떻게 아는데요? 라고 말씀드리면 저희 인베스테이너를 보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려도 되겠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이슈의 최전방에서 나의 지갑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밀접한 자리에서 관심을 갖고 이 GDP 발표되는 경제 뉴스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주가 지수를 항상 확인하시면서 이 기록하는 부분까지도 가져가셔야겠습니다. 사실상 뭐 펀드가 그래서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조금은 안정적으로 가시려면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펀드 이야기를 해봤는데 우리 수민 씨가 또 어떻게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수민 씨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펀드가 이렇게 펀드 매니저님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주식보다 오히려 투자 접근성이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또 종류도 막 선박으로 하면 선박형 채권, 이렇게 금으로 하면 안정 채권 이렇게 종류도 많기 때문에 투자자 성향대로 해가지고 펀드를 선택해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또 뭔가 경기가 안 좋을 때 한다는 채권 펀드가 되게 인상 깊게 들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서 투자도 진행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식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뭐예요? 아무래도 변동성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내 의지대로 올라가주기만 하지는 않는다는 거, 이런 게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 시장이 너무나 변동성이 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선 정말 어디에다 발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 게 이 입장인 것 같은데 오늘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은 그래도 개선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분산을 투자를 할 수가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지수 분산 투자가 되는 시스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은 전 수민 씨한테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렇게 안정적인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혹시 팁 같은 게 또 있나요? 안정적인 투자를 원한다라고 하면 일단 먼저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네요. 사실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 안정적인 투자를 한다기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싶어, 큰 수익을 얻고 싶어 이렇게 기결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사실 안정적인 투자에서는 큰 수익이 한 번에 나오기는 어렵다. 이 부분을 인지를 하시고 안정적인 투자는 작은 수익,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니까요. 그 부분을 꼭 인지하셔서 안정형 투자인데 나는 큰 수익도 얻고 싶으니까 다른 사람 말에 무조건 따라가야겠다. 이거 절대 안전한 투자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100% 투자에 반영을 하시면서 안전한 투자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저도 이제 저희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좀 안정적인 투자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 시장이 최근에 급락을 했습니다. 그 후에 회복 경로를 밟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 급락 이후에 변동성이 점차 낮아지면서 서서히 회복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도 시장은 다시 시장을 조금 주도할 수 있는 업종을 찾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시장 변동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전부터 자산 시장에 대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 항상 대두가 되었던 게 이 부동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과거 금리 정책과 부동산 가격 흐름을 보면 실제 금리 인하 정책이 시작되기 직전이나 부동산 가격은 먼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지면서부터 부동산 가격은 빠르게 상승을 했고 주식시장에서도 이 부동산의 부진함은 벗어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동산과 금리 인하가 완전히 밀접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뉴스에 현혹되지는 마시고 조금은 자기 주체적으로 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헬스케어,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았던 업종들이긴 합니다만 지금 금리가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조금 눈을 돌려볼 수 있는 업종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휴마시스, 시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올릴 수 있는 요인들을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잘 나가는 모습 보였거든요.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꼭 희망 가지시고 이 주말 우리 시장이 어떻게 버텨줄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인베스테이너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는 걸로 하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가치 조언일 뿐 본 방송에서 나오는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